네, 그러면 두 번째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가 한 4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시는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도 좀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좀 오래 하던 부분인데 사실 그 정도 내용은 대학원 수업에서 실습 같은 걸 다루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까 그 파라미터 밸류나 등등 요인을 이용해서 정성적으로 불확실성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필요성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정량적으로 불확실성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정성적으로 하느냐? 일단은 불확실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노출 평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나머지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신뢰도 같은 거를 저희가 뭐 아주 믿을만함, 좀 덜 믿을만함, 믿을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뭐 더 몇 퍼센트나 믿을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평가 자체를 모든 걸 정량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성적으로 불확실성 분석을 해서 기술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값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이 데이터는 아주 뭐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결국은 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네 가지는 앞서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밸류나 그 평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다 얘기했던 것이어서 네, 이런 걸 주로 이제 정성적 분석에서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2013년쯤에 PBD라는 난연제에 대해서 노출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정성적인 불확실성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확실성 원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보시면 뭐 물질 다 했느냐, 몇 개만 했느냐. 여기는 209개 이성체가 존재하는데 4개만 했다. 네, 이런 거는 불확실성에 포함되긴 하죠. 다른 걸 포함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출원. 노출원을 전부 고려했느냐, 완전성 있게. 이 당시에 결과가 거의 없어서 사실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거의 불가능함으로 덜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요. 평가 대상은 이제 제가 성인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영아, 유아, 미취학 아동 등등으로 좀 세분화해서 연령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활동 특성. 이것도 모든 연령군에 맞게 활동 특성을 제대로 했느냐. 이게 실내에서 주로 노출되는 거니까 실내 어떤 공간에 머무르느냐가 노출량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요. 이런 걸 알고 저희가 불확실성 평가를 한 건데 우선은 10세 이상 한국인은 이제 주요 실내외 시간활동 조사라는 게 있어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게 10세 이하에 대해서는 이 당시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때는 시간활동 조사 결과가 없어서 그냥 뭐 30명, 40명 대상으로 조사한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 뭐 도서관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노출 경로도 흡입, 경구, 경피 세 가지가 전부 있는데 일단은 이걸 다 고려했느냐.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주된 노출원을 꼭 반영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먼지에 대한 섭취가 중요하고 그 모유 수유하는 어린이들은 모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주요 노출원에 대해서 전부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경로에 포함했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출평가 단계에서 사용한 노출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런 식으로도 나눠볼 수 있어요. 단위 같은 걸 포함하지 통일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워낙 많은 노출원을 다루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을 애초에 모든 데이터 수집을 할 때 하면 이런 불확실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자료원 이거는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느냐 보통 그 저널 같은데
그 동료 평가 피어 리뷰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저널도 저널 나름일 수 있고 피어 리뷰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았느냐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신뢰도 평가나 조사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 스스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해서 괜찮은 것 같으면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워낙 자료가 없어서 직접 여기서 측정도 했는데 실측을 통해 직접 생산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사용한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옛날 데이터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도 밝혀줘야 되죠. 최근 데이터가 없으니까 쓴 거지만 어쨌든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료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 또는 그 결과값에 따라서 노출 평가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자료에 대한 의존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없는 경우도 있었고 불검출 자료도 있어서 자료 의존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 없는 경우는 불확실성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약간 그 애매한 내용의 불확실성 평가였고요. 그다음에 자료값. 자료값을 뭘로 결정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저희가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보고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죠. 기술 통계값만 제공합니다. 뭐 평균, 표준 편차. 더 좋은 거는 25%일 중위수, 75%일, 95%일 최대값. 이 정도의 범위 결과가 제시가 된 건데 원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정말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딱 있는 자료도 많고 그 대상 N수가 좀 적으면 보통 그 저희가 사용하는 에버리지, 산술 평균 말고 기압 평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앞쪽에 치우친 걸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산술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저희는 기술 통계량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원자료가 없으면 기압 평균을 쓰고 싶지만 기압 평균 없이 산술 평균만 제시했으면 산술 평균을 써야 되죠. 그럼 거기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나중에 보면 이제 분포를 좀 추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노출량의 범위를 알고 싶어서 그 범위 추정할 때도 결국은 이 기술 통계량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좀 잘못돼 있으면 추정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 개수도 이제 노출 원 자료, 오염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노출 개수, 뭐,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횟수, 뭐, 몸무게, 피부 접촉하는 면적, 이런 거 다양하겠죠. 이때도 국가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 좀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연구 자료를 썼으니까 이 부분은 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 제가 저번에 그 모유 설문지 보여드렸었는데, 모유 먹는 양을 측정한 이유가 이 개수가 없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측정한 노출 개수 자료를 사용했다라고 불확실성 부분에 기술을 해줍니다. 자료 의존성은 아까 오염도 자료랑 뭐 비슷한 것 같고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는 뭐 노출 개수가 거의 다 존재해서 많은 부분 중요한 노출 개수는 있어서 괜찮고 이때 제가 가공해서 사용했던 게 어린이 노출 개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0에서 1세, 1에서 3세, 그다음에 3에서 6세 이런 식으로 좀 아래쪽을 세분화해서 나이를 나눴어요. 근데 노출 개수라는 것이 2세, 3세, 0세, 1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는 나오는데 또 3에서 6세를 뭉뚱그린 노출 개수는 또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제 3세, 4세, 5세, 6세의 평균 체중을 뭐 거기서 다시 대표값을 평균 내서 자료를 가공하는 식의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주면 되고 단위도 통일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노출 개수 불확실성을 기술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때 사용했던, 이렇게 제출했던 PBD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인데, 그러니까 원문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 PBD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2013년에 과학원에서 이렇게 용역 과제로 수행한 저희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그 불확실성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그 노출 시나리오 설정, 거기에 사용된 모든 오염도 자료, 그 다음에 노출 평가 결과 등등 이제 다 담겨 있어서 총체적으로 우리말로 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위해성 평가 불확실성을 정성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항목별로 할 수 있고, 뭐 표만 저는 보여드렸지만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평가 아니면 불확실성 기술에 대한 요인을 이렇게 다 써줍니다. 그리고 표는 이제 요약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거였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노출 자료나 노출 개수도 별도로 평가를 해주고, 역시 요약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역시 그 오염도 자료나 개수 같은 것에서 그 불확실성이 많이 오기는 해요. 특히 이 PBD라는 게 분석 결과가 많이 없어서 좀 그런 경향이 컸던 것 같고, 더 자세한 것은 각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보조 자료로 강의 교환과 함께 올려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고 이 전에 요약, 그 포인트로 알려드렸던 것이 모델에서 오는 불확실성인데, 뭐 노출평가 모델도 있지만 PBPK로 역산해서 저희가 노출량을 평가할 때는 역시 이 PBPK 모델 자체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정을 바탕에 두고 하는 거여서 당연히 개인에게 가면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성인을 대상으로 보통 이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매일 노출되고 입으로만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또 이 PBPK 모델은 제가 그 바이오 모니터링 PBPK 얘기할 때 했지만 몸속에서 뭐 혈액, 소변, 나머지 모든 기관들 사이에 분배가 아주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틀린 가정이기는 하죠. 어쩔 수 없고 수학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정량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고, 이제 노출 평가 부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불확실성을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분포를 한 포인트 평균 노출 100, 뭐 최대 95%일 수준의 노출 150 이렇게 찝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노출은 100인데 그것의 신뢰도 범위는 95에서 105다. 그러니까 105는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준치가 만약에 100이라면 이제 그런 범위가 중요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이제 노출 수준의 범위를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저희가 그 결정론적으로 좀 쉽게 기본적인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HQ가 엄청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굳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게 아무리 범위가 넓어져 봤자
최대값을 해봐도 HQ가 1이 넘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HQ를 계산했는데 뭐 0.7이다. 조금만 더 높으면 1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95%의 수준에서의 HQ 값이 1을 조금 넘는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노출량이 많아 보이는 때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그 가능성을 고려한 다음에도 우리가 과연 안전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정책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느냐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이 사이트 링크를 해놓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4분의 1 원이죠. 파이 모양의 파란색 면적을 구하는데 저희는 알아요. 이 계산값이 얼마인지. 네, 4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파이라는 것이 원래 3.1415인가요? 이렇게 원래 값이 무한대로 가서 정해진 참값이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파이 값을 구할 때 이 면적에 들어간 점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랜덤하게 막 던지면 처음에 한 100개만 던졌을 때는 이 파이 값이 좀 정확치 않게 나옵니다. 한 3 정도. 근데 1000개를 던지면 3.1 정도로 참값에 가까워지고 10,000개, 20,000개, 30,000개 엄청나게 많이 던져서 여기를 점이 아니라 이제 면이 될 때까지 채우면 점의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값이 파이라는 원래의 참값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플래시로 이 던져가면서 파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10,000, 20,000, 30,000, 50,000, 뭐 10만의 케이스를 만들었을 경우가 우리가 계산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보다는 더 참에 가깝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좀 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역시 이제 위해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해져서 오염원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뒤에 그 크리스탈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어떤 오염원이 중요한지가 좀 나와요. 그래서 오염원이 제일 중요한 대로 저희가 관리를 시작하면 되니까 이런 순위화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아주 많아진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산을 만드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자료는 뭐 평균값 1개만 있으면 저희가 이 범위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2개를 넣으면 이거에 기반해서 분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만들어줍니다.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아니면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분포의 형태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역시 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 25% 타일값, 중위수, 뭐 75% 타일값 중에 이렇게 2개 정도만 알면 역시 그거랑 이제 분포 형태만 알려주면 또 전체 분포를 추정을 해줍니다. 네, 개수 같은 거는 어차피 저희가 그 가져온 데이터의 기술 통계 값이니까 쓰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분포의 형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런 식의 형태가 가능해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변수는 똑같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경구 흡수율 같은 거죠. 애기든 어른이든 어른 중에 뭐 아무리 아픈 사람이든 먹는 거는 100% 흡수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서 굳이 뭐 이렇게 분포 추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로 두고 개수가 모두 똑같다라고 봅니다. 이 트라이앵귤러 같은 형태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중간값, 그 다음에
최대값, 뭐 최소값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분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값이 정수로 딱딱딱 떨어지는 개수나 이런 거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뭐 음식 섭취하는 양, 어떤 사람은 10g, 어떤 사람은 11g, 12g, 13g, 14g, 15g 다양한데 이게 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죠, 값이.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사실 들어가면 우리가 못 정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다시 11.1, 11.2, 11.3, 11.31, 11.32 이런 식으로 먹는 양은 전부 다를 거예요. 연속적으로 분포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아무리 이제 먹는 양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먹는 양이 정해져 있죠. 가장 많이 먹는 양. 그 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분포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다음에 로그 노멀도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환경 유해화학 물질은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아니고 좀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높게 노출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분포를 그려보면 적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많이 분포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로그노멀 분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많이 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이런 거 포화정 분포나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연속 변수가 아닌 경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 개수나 오염도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분포가. 이런 걸 넣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 통계값을 이용하면 분포 추정을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제 토양 중에 오염도가 있겠죠. 뭐 카드뮴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토양의 오염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보고요. 강수량이 여긴 적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노출을 계산할 때 쓰는 개수 중에 체중 이 X, Y, Z 말고 또 여러 개 있겠죠. 뭐 흙 먹는 양도 있고 다양한데 흙의 성상 같은 것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모든 변수들을 조합해서 그 펑션을 가지고 저희가 리스크를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 X에도 분포가 존재하고 Y에도 분포가 있고 Z에도 분포가 있습니다. 이 분포들을 다 조합한 결과의 리스크는 역시 분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준 게 리스크의 분포를 만들어주는 게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크리스탈 볼이라는 것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 엑셀에 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엑셀 연동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다 하면 그 체중에다가 내가 분포를 만들고 싶은 값을 넣어줍니다. 이 체중은 정규 분포를 하고 평균은 이거고 뭐 표준 편차는 이거야 라고 엑셀에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크리스탈볼이 체중의 분포를 고려한 리스크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결과는 사실 연속 변수로 나옵니다. 0에서부터 100등까지 연속 변수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중위수가 얼마인지 더 자세하게 저는 여기 90분위수만 나타냈는데 25, 50, 75, 90, 95, 100 다 나타낼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이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범위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50%일, 90%일을 보여준 게 이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다시 계산한 모든 변수별로 전부 할 수 있어요. 공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모유에 대해서도.
먼지에 대해서도, 식품에 대해서도 하나씩 전부 다 하고, 나중에 이걸 합산한 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개의 단일값이 아니라 분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네, 사실 저희가 대표값만 쓰지만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BD47의 경구 노출량을 계산을 해보니 이제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로그노멀 분포로 치우쳐 있습니다. 흡입은 약간 정규 분포에 가깝게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주요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크리스탈볼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 EDI를 계산을 할 때 진먼지 섭취율도 썼을 거고 진먼지 중에 PBD 노출량도 썼을 거고 모유 중에 PBD도 썼을 거고 호흡하는 것에 의한 PBD도 썼을 거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총 EDI를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총 EDI에 기여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변수를 이 민감도 분석에서 골라줍니다. 수학적인 방법이라서 가능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이 차트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이 파란 부분이에요. 파란 게 뭐냐? 이거를 조절하면 다시 말하면 EDI가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33%의 변이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진먼지 섭취율이었어요. 진먼지를 많이 먹는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적게 먹는 사람은 아주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분홍색이었는데 분홍색은 보니까 진먼지 중에 BD47 오염도였어요. 아이들이 진먼지를 가까이 접촉하고 먹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없지만 물론 손 많이 씻으면 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진먼지 중에 BD47의 오염도를 줄이면 얼마나 노출량이 많이 줄어드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정량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호흡률이 중요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체중도 중요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은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데 관리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 있는 먼지도 나머지 5위죠. 5위로 중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사실 호흡률이 제일 중요하지만 체중도 중요하지만 공기 중에 PBD 양도 이제 호흡을 통한 BD47 노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체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보시면 이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른도 있어요. 민감도 분석을 다 해서 어떤 노출원이 제일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성인은 먼지가 아니고 어패류를 통한 BD47이 가장 큰 기여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민감도 분석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어패류 중에 PBD47, 다른 오염도원도 중요한데 PBD47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나 어패류 속의 PBD 노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 대한 개선 같은 게 필요하겠죠. 폐기물 관련해서도 이 난연제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다 그런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 자체에 덜 쓰게 만들어서 폐기물이 덜 배출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원래 이번 과제 피드백을 이번 시간에 할까 했는데 아직은 생각보다 제출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수요일에 많이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12강에서는 피드백 드리는 것보다는 그 다음 주 차시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뭐 지각 제출 감점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13강에서 제가 뭐 답도 알려드리고 방법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이후에 제출하신 분들은 점수를 거의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다 제출을 하시고 13강에서 제가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